김민희 씨는 2023년에 서울 빌라에 전세로 입주했습니다. 보증금은 3억 5천만 원이었죠. 당시엔 집주인이 대출이 많다는 걸 전혀 몰랐다고 해요. 그런데 최근 집주인이 세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민희 씨의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세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전세 대출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민희 씨는 보험을 청구했지만 보증금 회수가 지연되고 있어요. 직장을 옮기면서 불가피하게 먼저 새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 추가로 월세집을 구했어요. 월세는 월세대로 나가고 기존 집 보증금은 받지도 못하고 매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대요. 전세가 안전하다고 믿었는데 이게 무슨 악몽이냐며 울분을 토했어요. 앞으로 이런 피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쏟아질 예정입니다. 이제부터 전세자금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빌라, 다세대, 다가구 같은 비아파트 시장에서 역전세난이 본격적으로 터질 예정입니다. 집주인들은 파산 위기에 몰리고 있고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무서운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이 상황을 아주 천천히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앞으로 전세 대출이 막히는 걸까요? 최근 HF가 새로운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이 규제는 선순위 채권과 임차 보증금의 합계가 공시가격의 126%를 초과하면 전세 대출 보증을 거절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간단히 말해서 집주인이 이미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았거나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이 걸려 있으면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전세 대출이 크게 줄어들거나 심지어 아예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빌라, 다세대, 다가구 같은 비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실제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아서 이 규제의 타격이 훨씬 큽니다. 결과적으로 집주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게 되고 이게 바로 역전세난의 시작입니다. 집주인은 파산 위기에 처하고 임차인은 보증금을 잃을 위험에 빠지는 연쇄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김영희 씨는 30대 직장인으로 2024년에 경기도의 빌라를 갭투자로 샀습니다. 공시가격 2억, 시세는 3억 5천만 원짜리 집이었어요. 김영희 씨는 자기 돈 5천만 원을 넣고 대출 5천만 원에 나머지 2억 5천만 원은 전세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금으로 내고 재개발 빌라를 샀어요. 전세 대출이 잘 나오니까 문제없겠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2025년 8월 28일부터 이 규제가 시작되면 상황이 급변하게 됩니다. 기존 세입자가 계약 만료로 나가려 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김영희 씨가 새 임차인을 구하려 하는데 전세 대출이 안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김영희 씨의 대출 5천만 원과 기존 세입자 보증금 2억 5천만 원, 총 선순위 채권 3억이 공시가격의 126%를 초과했기 때문이에요. 새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은 고작 1억 정도. 결국 김영희 씨는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스스로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아니면 집을 팔아야겠죠. 집값이 올랐으면 문제없는데 지금 같은 시기엔 제값 받기도 어렵습니다. 김영희 씨는 싸게라도 팔아야 하나 월세로 돌려야 하나 고민하며 잠도 못 자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앞으로 줄줄이 터질 거예요. 이 규제는 왜 생긴 걸까요?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 즉 버블을 막기 위해 가계대출을 관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HF가 세입자의 신용도만 심사했지만 이제는 선순위 채권까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선순위 채권이란 뭘까요? 쉽게 말해 그 집에 이미 걸려있는 먼저 갚아야 할 돈입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첫째, 집주인이 은행에서 받은 대출로 등본의 근저당권으로 설정된 금액입니다. 둘째, 기존 임차인이 걸어놓은 전세 보증금입니다.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선순위 채권이 많으면 새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줄어드는 구조예요. 이민호 씨는 2022년 부동산 시장이 한창 뜨거울 때 서울 근교에 다세대 주택을 하나 샀습니다. 매매 금액은 총 5억 5천만 원이었어요. 이민호 씨는 자기 돈 1억 5천만 원에 대출 5천만 원, 그리고 나머지 3억 5천만 원은 전세금으로 충당했습니다.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 세입자를 들여서 보증금 3억 5천만 원을 받고 이 돈으로 주택을 사면서 나중에 시세 차익을 볼 계획이었죠. 이민호 씨는 어차피 돈은 전세입자가 다 내주는 거니까 내 돈은 얼마 안 들어가, 요즘 전세 대출도 쉽게 나오니까 딱이야 라며 엄청 들떠 있었어요. 하지만 2023년 금리가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냉각됐습니다. 이민호 씨의 집 시세가 5억 5천만 원에서 4억으로 뚝 떨어졌어요.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기존 임차인이 이제 계약 만료로 나가려고 할 때 새 임차인을 구하려니 전세 대출이 안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민호 씨의 대출 5천만 원과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3억 5천만 원,
총 선순위 채권 4억이 공시가격의 126%를 초과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민호 씨는 이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거나 집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저 이제 어쩌죠? 임차인이 분명 나간다고 할 텐데 왜 그때 샀는지 후회만 남아요 라며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 규제로 어떤 후폭풍이 올까요? 먼저 대출을 많이 끼거나 적은 갭으로 투자한 집주인들은 파산 위기에 몰릴 수 있습니다.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어요. 특히 빌라, 다세대, 다가구 주택은 시세 하락으로 이미 깡통 전세가 된 곳이 많습니다. 깡통 전세란 집값보다 전세 보증금이 더 높은 상황을 말해요. 제가 아는 지인은 다가구 주택 세 채를 갭 투자로 샀는데 한 채에서 비슷한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결국 경매로 넘어갔어요. 손해가 무려 2억 5천만 원이었죠. 임차인들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보증보험을 청구하지만 집주인이 파산하면 회수가 어려워요. 월세로 전환한다고? 집주인에게 여유자금이 없으면 그마저도 불가능합니다. 임대인 연합회도 이 상황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내용이 아주 강렬합니다. 정부가 비아파트 임대인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사실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시장 가격에 비교적 가까워서 이 규제에 타격이 덜하지만 빌라 같은 비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시장 가격의 60-70% 수준이라 타격이 훨씬 큽니다. 한쪽에서는 보증 한도를 높여서 연착륙을 시켜야 한다고 외치고 다른 쪽에서는 집값 안정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맞서고 있죠. 금융권이 부동산 버블을 키운 탓이 큽니다. 과거엔 대출을 쉽게 내줬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규제 칼을 빼든 거죠. 김민희 씨는 2024년에 서울 빌라에 전세로 입주했습니다. 보증금은 2억 5천만 원이었죠. 당시엔 집주인이 대출이 많다는 걸 전혀 몰랐다고 해요. 그런데 올해 초 집주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민희 씨의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새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전세 대출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민희 씨는 보험을 청구했지만 보증금 회수가 지연되고 있어요. 민희 씨는 직장을 옮기면서 불가피하게 먼저 새 집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추가로 월세집을 구했어요. 월세는 월세대로 나가고 기존 집 보증금은 받지도 못하고 매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대요. 전세가 안전하다고 믿었는데 이게 무슨 악몽이냐며 울분을 토했어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쏟아질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임차인 여러분, 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세요. 집주인의 기존 대출, 즉 근저당과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합산해서 공시가격의 126%를 초과하는지 꼭 계산해 보세요. 만약 126%를 넘으면 그 집은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주거래 은행에 조회가 가능하다면 은행에 문의해서 대출 한도를 미리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니면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반전세를 고려하거나 선순위 채권이 낮은 다른 집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반드시 전세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앞서 살펴본 사례처럼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악몽 절대 겪고 싶지 않으시죠? 집을 소유하고 있으시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자기 돈으로 근저당 대출을 줄이세요. 어렵겠지만 필수입니다. 둘째,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로 전환하는 전략을 고려하세요. 셋째, 법인 임대라면 보증 한도가 80%로 더 엄격하니 사업 계획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대출에 지나치게 의존하다가 파산하는 상황 절대 겪고 싶지 않으시죠?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게 핵심입니다. 현재 서울의 전세 물량이 반토막 났습니다. 2년 전에는 8만 개였던 물량이 지금은 4만 개로 줄었습니다. 경기도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예전엔 10만 개 정도였는데 지금은 4만 개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거의 60% 가까이 줄어든 셈이죠. 왜 이렇게 됐냐면 2023년에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비율이 50%를 넘으면서 임차인들이 재계약을 선택하고 있어요. 23년도 전세 시세가 지금보다 훨씬 쌌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들은 집을 사지 않는 이상 계속 재계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매수도 어려워졌죠. 살기 좋은 동네는 전세 물량이 특히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덜 인기 있는 동네에서도 전세를 구하기 힘들어졌어요. 전세 물건이 반토막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서울 기준으로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는 지난 2년간 약 6% 상승했습니다. 꾸준히 오르고 있는 거죠. 울산, 부산 같은 지역도 전세가가 오르고 있는데 이는 공급 부족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2025년엔 둔촌주공 같은 대단지 입주로 공급이 조금 늘었지만 2026년과 2027년엔 입주 물량이 급감할 거예요. 특히 이전에 계약한 분들은 갱신권도 다 썼기 때문에 2026년 전세 계약 만료 시 큰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또 최근 정부가 세금 정책을 안 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국토부가 이미 관련 연구 용역을 시작했어요. 용역 결과가 정부 의도대로 나올 가능성이 크죠. 공시가격이 오르면 대출 한도가 늘어날 수도 있지만 세금 부담도 커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시행되는 규제로 역전세난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빌라 경매가 급증하고 월세로 전환되는 경우도 크게 늘어날 거예요. 투자 실패를 피하려면 현금 흐름을 중심으로 계획하세요. 앞서 살펴본 투자자들처럼 갭 투자에 의존하다 큰 손실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실패의 사례들을 교훈 삼아 여러분은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이와 비슷한 부동산 고민이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신촌과 이대. 한때 이곳은 젊은 사람들의 만남의 장소였어요. 주말이면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죠. 하지만 지금은 그때의 그 영광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임대로 나온 건물들만 늘어서 있는데요. 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박진수 씨는 2019년 여름 신촌 명물거리 근처 건물을 35억에 매입했어요.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만 유치하면 수억은 벌 수 있을 거야 라며 큰 그림을 그렸죠. 당시 많은 중개사들이 상권이 곧 살아날 거라고 장담했어요. 그래서 은행 대출 20억을 끌어다 샀죠. 하지만 기대와 달리 유동인구가 40%나 줄었고 높은 임대료 때문에 임차인들이 발길을 돌렸어요. 몇 년째 공실로 남아 누적된 이자만 2억이 넘게 쌓였고 관리비와 세금까지 포함해 총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결국 경매로 넘어갔고 박진수 씨는 상권이 이렇게 망할 줄 몰랐어요. 그때 만약 강남에 투자했으면 돈 벌었을 텐데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요? 이렇게 말하며 한숨 쉬셨어요. 서울의 대표 대학가, 모든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이대와 신촌 상권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한때 밤늦게까지 젊은이들로 북적이던 거리가 이제는 텅 빈 상가들로 뒤덮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나가봤어요. 이대에 비어있는 건물. 이 건물을 보면 김영진 씨가 떠오릅니다. 2021년 초 그는 이대 근처의 코너 건물을 22억에 매입했어요. 상권이 곧 살아날 거야. 학생들이 돌아오면 월세는 충분히 높게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며 큰 기대를 품었죠. 당시 시장 분위기가 회복 조짐을 보였고 공인중개사들도 지금이 기회라며 부추겼어요. 그래서 은행 대출을 70%나 끌어다 샀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임차인을 찾으려 애썼지만 3년 넘게 공실로 남았고 매달 이자 수백만 원에 관리비와 세금까지 더해지니 총 3억 가까운 빚이 쌓였어요. 온라인 쇼핑의 급부상으로 패션 뷰티 업종의 수요가 급감한 데다가 주변 상권 자체가 무너지면서 임차인 유치가 특히 어려워졌어요. 결국 2024년 말 매물을 내놨지만 아직까지 팔리지 않고 있어요. 김영진 씨는 한숨 섞인 목소리로 온라인 쇼핑몰이 오프라인 상권을 이렇게 빠르게 망가뜨릴 줄 몰랐어요 라고 하셨어요. 2025년 최신 자료를 보니 신촌 이대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19.3%로 코로나 이전의 11.6%를 훌쩍 넘었고 소규모 상가는 무려 23.3%에 달합니다. 이는 서울 평균의 3배 수준으로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치솟는 임대료, 온라인 쇼핑의 급부상, 변화된 대학 문화 등이 얽힌 결과죠. 특히 많은 학생들이 신촌을 떠나면서 구매력이 강한 소비층이 사라졌어요. 하루 평균 유동인구도 44.5%나 줄었고 평당 수십만 원까지 치솟은 임대료가 자영업자들을 내몰고 있죠. 이대 정문 앞을 가보면 학교 건물은 여전히 아름다움을 뽐내지만 주변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평일 오후인데도 학생들의 발길이 뜸하고 일반인들마저 드문드문 보일 뿐입니다. 정문을 나오자마자 눈에 들어오는 건 황금 같은 코너 자리 상가입니다. 메인 자리라 유동인구가 몰릴 법한 최고의 위치인데 문은 굳게 잠겨있고 창문엔 임대문의 광고가 붙어 있습니다. 왜 이런 좋은 자리가 공실로 방치된 걸까요? 바로 터무니없는 임대료 때문이에요. 2025년 신촌 상가의 평균 월세는 평당 17만 원까지 올랐는데 홍대 연남동 같은 핫플레이스보다도 비싼 수준이에요. 자영업자들이 이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 떠나버리는 거죠. 옆 건물로 시선을 돌리니 건물 전체가 공실 상태예요. 불빛 하나 없이 임대 플랜카드만 외롭게 걸려있고 낮 시간대인데도 생기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조금씩 오가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쇠락한 분위기가 강하게 감돕니다. 주변은 오피스텔 전환붐으로 상가들이 주거시설로 바뀌면서 지역 특유의 활기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상권의 생명력이 꺼져가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터무니없이 고집하니 임차인을 구하는 게 불가능했죠.
외부 방문객들이 끊긴 것도 뼈아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쌓여서 상권 전체가 공실소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중개사분들조차 상권이 죽어가는데도 임대료가 과거 수준을 유지해 공실이 늘어난다고 한탄할 정도입니다. 예전 신촌 2대 상권은 전설이었죠. 주말이면 사람들로 뒤덮여 뒤통수만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손님 발길이 너무 뜸하네요. 왜 이렇게 변한 걸까요? 예전엔 이 근처 상가는 권리금을 못해도 1억에서 2억은 줘야 했어요. 장사가 워낙 잘 됐으니 다들 그걸 감수했죠. 하지만 코로나 전부터 학생들이 줄기 시작했고 코로나 때 온라인 수업과 관광객 감소로 완전히 무너졌어요. 또 연세대 1학년들이 송도로 가면서 소비층이 빠져나간 것도 컸죠. 게다가 중국 관광객이 사라지면서 뷰티숍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어요. 거리를 보면 신축 건물들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1층은 대부분 임대 중이에요. 상층 보호실들도 많이 비어 보입니다. 외관은 번지르르하지만 내부는 텅 비어 먼지만 날리고 있어요. 과거 대형 화장품 브랜드가 자리 잡았던 곳도 이제 공실로 전락했어요. 어떤 건물은 1층부터 4층까지 통째로 공실 상태예요. 간판이 아직 붙어 있어서 티가 덜 나지만 사실상 한 라인 전체가 생기를 잃고 고요히 잠들어 있네요. 한때 이곳은 패션의 메카였어요. 동대문에 두타, 밀리오레와 함께 전국적으로 유명한 옷거리로 주말이면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죠. 하지만 지금은 그때의 그 영광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 몰락의 원인이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에요. 먼저 임대료 폭등과 관광객 감소로 뷰티 패션 업종이 직격탄을 맞았어요. 게다가 서울시의 패션 뷰티 특화 구역 규제가 업종의 다양화를 막아 상권 회복을 더디게 했죠. 이 규제는 2013년에 도입돼 카페나 음식점 입점을 제한했는데 자연스러운 상권 활성화를 가로막았어요. 최근에야 규제가 풀렸지만 이미 상권은 초토화된 상태예요. 또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에 익숙해지면서 오프라인 상권이 더 위축됐고 상가가 오피스텔로 전환되면서 공실률이 치솟았어요. 골목 안쪽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옛 상권의 흔적이 희미해졌어요. 대신 주거용 오피스텔 공사가 한창이네요. 부동산 호황기 때 수익을 극대화하려 했기 때문이에요. 작은 상가 임대보다 오피스텔 분양이 훨씬 매력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선택이 역설적으로 상권의 생명력을 앗아갔어요. 상가들이 사라지면서 지역 특색이 증발하고 상권 전체가 활기를 잃었죠. 박진수 씨는 2019년 여름 신촌 명물거리 근처 건물을 35억에 매입했어요.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만 유치하면 수억은 벌 수 있을 거야 라며 큰 그림을 그렸죠. 당시 많은 중개사들이 상권이 곧 살아날 거라고 장담했어요. 그래서 은행 대출 20억을 끌어다 샀죠. 하지만 기대와 달리 유동인구가 40%나 줄었고 높은 임대료 때문에 임차인들이 발길을 돌렸어요. 몇 년째 공실로 남아 누적된 이자만 2억이 넘게 쌓였고 관리비와 세금까지 포함해 총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결국 경매로 넘어갔는데 박진수 씨는 상권이 이렇게 망할 줄 몰랐어요. 그때 만약 강남에 투자했으면 돈 벌었을 텐데.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요? 이렇게 말하며 한숨 쉬셨어요. 신촌도 이대만큼 상황이 심각해요.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22%로 서울 평균의 4배 수준이에요. 2000년대 초반부터 대형 브랜드들이 줄줄이 떠났어요. 크리스피 도넛, 투썸플레이스, 롯데리아, 무인양품까지 문을 닫았죠. 유동인구가 무려 44.5%나 줄었어요. 명물거리 쪽은 연대 학생들 덕에 조금 나아 보이지만 최근 지은 건물에도 임대 플랜카드가 붙어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고급 빌딩인데도 반 이상이 공실이에요. 그중 한 빌딩의 사연은 정말 충격적이에요. 유명 건축가가 지은 건물인데요. 이 건물은 한때 최고가 68억까지 치솟았었죠. 하지만 2024년 60억, 같은 해 말 53억으로 급락했어요. 몇 년 만에 15억이나 떨어진 거예요. 지금은 50억의 재매물로 나와 있는데 대출이 32억입니다. 이자만 연 1억 6천만 원, 월 1,300만 원 이상 나갑니다. 임대료가 높을 수밖에 없죠. 이런 가격 추락이 투자자들과 임차인들을 쫓아내고 있어요. 현대백화점 쪽으로 내려가 보니 공실이 상대적으로 덜해요. 노브랜드와 다이소가 버티고 있고 메인 거리는 활기차 보이지만 안쪽 건물들은 임대 중인데 평당 월세가 수십만 원이에요. 조금 뒤쪽으로 가니 280억 원 규모 빌딩이 경매 중이에요. 대규모 신축 건물도 상층부가 공실이고요. 유동인구는 많아 보이는데 왜 공실이 많을까요? 차량 통행 제한이 풀렸지만 주차시설 부족으로 상권 혜택이 없었어요. 게다가 평당 수십만 원이 넘는 임대료가 소규모 업체들을 쫓아냈고 코로나 후유증에 컨셉 없는 소매 상권은 홍대처럼 버티지 못했어요. 이지연 씨는 2019년 겨울 신촌 이면도로 쪽 꼬마 빌딩을 18억에 샀어요.
당시 다른 지역에 비해 저렴한 매물이었고 자리가 괜찮아서 임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사업자 대출을 활용해 12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어요. 수익률을 높여 시세 차익을 볼 생각에 들떴죠. 당시 부동산에서는 신촌 상권은 학생과 젊은 층 수요가 계속 있으니 사두기만 하면 무조건 성공이라고 장담했어요. 하지만 계속적인 상권 쇠퇴로 상가의 공실은 계속 이어졌어요. 지금은 사업장을 자기 건물로 옮겨서 하고 있지만 떨어진 건물 가격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고 합니다. 비슷한 사례로 한 투자자가 신촌 빌딩에 50억을 투자했다가 경매로 넘어가 엄청난 손실을 본 경우도 있어요. 또 다른 분은 이대 쪽 오피스텔에 투자했는데 예상했던 임대료를 받지 못해 손해만 보고 있어요. 이런 실패들의 공통점은 시장 변화를 무시한 채 과도한 대출에 의존했기 때문이에요. 이대와 신촌의 상권을 바라보며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 주변은 완전히 초토화됐고 신촌은 대형 브랜드 이탈과 경매 물건으로 가득 차 있어요. 대학 시절의 활기찬 추억이 사라진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권리금이 몇 억 가던 황금 상권이 공실이 넘쳐나는 상권으로 변해버린 건 한순간이었어요. 부동산 투자는 눈앞의 이익만 보지 말고 장기적인 트렌드와 정책 변화를 꼼꼼히 살펴야 해요. 오랜 상승기 후의 하락 그리고 시대의 변화가 이런 몰락을 낳았으니까요. 오늘은 한때 최고의 상권이었던 이대와 신촌 상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대학 상권에 투자하셨거나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위의 사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박종현 씨는 2022년 말 인천 송도의 신축 분양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그때 송도는 인천의 강남으로 불리며 바이오 클러스터, GTX 같은 개발 호재가 쏟아지던 곳이었죠. 그는 새 아파트니까 입주 후 프리미엄이 붙어 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4차 전용 84타입을 8억 9천만 원에 분양받았습니다. 어차피 계약금만 내면 됐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생각했죠. 심지어 청약 경쟁률이 높았으니까 로또 당첨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2025년 입주가 다가오면서 시세는 분양가보다 한참 떨어졌는데요. 주변에 새 아파트 공급이 넘치고 대출 규제로 매수자가 사라진 탓이죠. 결국 종현 씨는 손해를 보고 내놨습니다. 하지만 1억 싸게 내놨는데도 연락조차 오지 않고 있습니다. 분양가 대비 얼마나 더 싸게 내놔야 계약될까요? 그는 새 아파트라는 맹신 때문에 입지와 공급량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송도 부동산 요즘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발로 뛰며 확인해봤습니다. 구독자님들 요청도 많아서 오늘 송도 현장을 샅샅이 훑어보려고요. 여러분 경제가 어려우면 부부싸움 많이 하죠? 제 주변에도 집값 때문에 부부싸움 하시는 분들 많아요. 왜냐하면 집값은 떨어지고 대출 이자는 오르고 살기 점점 어려워지니까요.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죠. 인천의 송도 센트럴파크역 앞에 나가봤습니다. 이곳은 한때 대한민국 부동산의 핫플레이스였죠. 국제학교, 센트럴파크, 현대아울렛, 롯데 쇼핑몰까지.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왜 그런지 하나씩 뜯어볼게요. 먼저 송도 대장 아파트부터 얘기해볼까요? 센트럴파크 주변이 송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단지들로 꼽히죠. 입지가 워낙 좋아요. 인천대 입구역, 센트럴파크역 근처에 생활 편의시설도 많고요. 이 주변 30평대 아파트가 2021년엔 13억까지 찍었어요. 근데 2023년엔 9억 아래로 뚝 떨어졌다가 지금은 9억 후반 정도에 거래되고 있어요. 매매가가 반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죠. 거래량은 2025년 6월 이후 거의 없고 여전히 침체기라는 게 업계 얘기예요. 이동욱 씨는 40대 중반 회사원이에요. 제 지인인데 2021년에 송도 상권이 뜰 거라는 기대감에 센트럴파크 근처에 상가를 분양받았어요. 그때 송도가 신도시로 떠오르면서 상가 투자 붐이 일었죠. 이동욱 씨는 은행 대출 5억, 자기 돈 3억 해서 총 8억 들여 1층 상가를 샀어요. 위치가 센트럴파크 2번 출구 바로 앞이라 여기서 카페나 편의점 하면 대박 날 거야 라고 생각했대요. 초기에는 임대 문의도 좀 왔어요. 그런데 2022년부터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상권이 죽었어요. 임대료를 20% 깎아도 임차인이 안 들어왔어요. 공실이 벌써 3년째예요. 매달 관리비 수십만 원, 대출 이자까지 합치면 월 230만 원씩 빠져나가요. 이동욱 씨는 처음엔 조금만 기다리면 될 거야 했지만 2024년엔 스트레스로 건강이 나빠졌어요. 회사에서 실수도 잦아지면서 승진도 놓쳤고요. 부인과는 매일 싸움이에요.
상가 왜 샀어? 망할 셈이야? 하면서요. 결국 이혼 얘기까지 나왔지만 겨우 화해했어요. 지금은 상가를 6억 5천에 내놨는데 이 가격에도 안 팔려요. 이자랑 다 합치면 손실이 2억으로 빚만 쌓였죠. 기가 차서 웃음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송도의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가 2023년 대비 15% 이상 하락했고 공실률은 30% 수준이에요. 이동욱 씨처럼 상가 투자로 망한 분들 주변에 많습니다. 센트럴파크 주변을 살펴보면 송도의 핵심 상권인데 초입부터 비어있는 상가가 눈에 띕니다. 2025년 기준 공실률 30%는 기본이고 3, 4년째 비어있는 곳도 많아요. 상가 주인들 관리비랑 이자만 매달 내고 있겠죠? 심각해요, 진짜. 분양가도 만만치 않았는데 수익률이 안 맞습니다. 여긴 거주하기엔 너무 좋아요. 큰 공원도 있고 새 아파트도 많고. 하지만 상권으론 썩 좋지 않습니다. 날씨 좋은 날은 사람이 많지만 겨울 되면 휑해요. 분양할 때 완판됐던 상가가 지금은 텅텅 비었어요. 5년째 비어있는 곳도 있다니까요. 5년. 웃음만 나오죠. 이제 송도 상권을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송도에는 여러 개의 상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빈 상가로 남아있죠. 분양가가 높아서 수익률이 안 맞아요. 송도 상가는 2010년대 후반 신도시의 미래로 불리면서 분양가가 엄청 높았어요. 그럼에도 완판됐죠. 근데 지금은 임대료를 낮춰도 임차인이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상권이 생각만큼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상가 구조는 신도시답게 이쁘게 설계됐어요. 커넬워크나 트리플 스트리트 같은 곳은 해외를 연상케 하죠. 근데 공실이 많아요. 김민호 씨는 30대 후반 자영업자예요. 2019년에 커넬워크 근처에서 카페를 열었어요. 직접 분양받아서 열었죠. 상가는 분양가 7억이었고 인테리어에 1억을 더 썼습니다. 송도는 젊은 층이 많고 신도시라 카페가 뜰 거라고 봤어요. 초반엔 장사가 잘 됐어요. 인스타 감성으로 사진 찍기 좋은 인테리어를 해서 주말엔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어요. 하루 매출 200만 원을 찍은 적도 있대요. 근데 2022년부터 코로나 여파와 경제 불황으로 손님이 뚝 끊겼어요. 또 트리플 스트리트 쪽으로 상권이 이동하면서 김민호 씨 카페는 구석진 위치 때문에 발길이 줄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장사가 안 되면서 이자 내기도 버거워져서 메뉴도 추가하고 배달 서비스도 운영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결국 2024년에 가게를 접게 되었습니다. 대출 이자 갚다가 개인 파산 직전까지 갔대요. 김민호 씨는 지금 택배 부업을 하면서 빚 갚고 있어요. 송도 상권 겉으론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비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송도 상가들의 임대료가 많이 내려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찾기가 어렵습니다. 송도 상권의 문제점도 짚어볼게요. 송도 상가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돈을 엄청 들였어요. 유럽풍 디자인, 인공호수, 수상택시까지. 근데 워낙 수요가 부족합니다. 게다가 상가들이 외부에만 있어서 겨울철엔 춥고 비 오면 손님들이 우산을 쓰고 다녀야 해요. 쇼핑몰처럼 실내로 연결된 구조가 아니죠. 통행도 불편하고 지하 연결도 안 돼 있어요. 밤 되면 조명은 운치 있지만 너무 덥거나 추울 때는 손님 발길이 뚝 끊겨요. 이런 게 아쉬운 점입니다. 송도 상권 겉으론 이쁘지만 실속은 없다는 거죠. 이제 송도 부동산의 미래를 생각해 볼까요? 센트럴파크 라인 쪽을 보면 업무단지도 있고 빌딩도 멋있게 서 있어요. 공원에서는 사람들이 러닝하고 자전거를 타는 모습, 피크닉을 즐기는 모습 보니까 분위기는 좋아요. 근데 반대로 부동산 시장은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나마 아파트 가격은 전세가 있어서 받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1에서 409 메인 쪽 얘기지 609나 809 쪽은 분위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얼마 전엔 신축 분양 아파트가 마피 1억에도 안 나가면서 화제가 됐었죠. 돈이 떨어지면 행복이 뒷문으로 나간다고 하죠. 송도 국제학교 쪽은 부자들도 많은 동네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도 집값 하락으로 싸움이 많대요. 집값 떨어졌는데 국제학교 학비 어떻게 내? 이렇게 싸우는 거죠. 박태영 씨는 50대 초반 퇴직금으로 송도 아파트에 투자했어요. 2020년 센트럴파크 인근 아파트 30평대를 12억에 샀죠. 송도는 개발 호재로 뜨면서 집값 오를 거야 라고 믿었대요. 전세 끼고 투자했는데 초기에 전세가 쭉쭉 올라 기뻤어요. 재계약할 때 올려받을 생각을 하면서요. 그런데 2023년부터 금리 인상과 공급 과잉으로 집값이 뚝 떨어졌어요. 전세도 같이 내려갔고 매매가는 8억 중반까지 하락했어요. 임차인이 전세 시세를 내려달라고 했고 급하게 고금리 대출을 받아 돌려줬죠. 박태영 씨는 집을 팔고 싶었지만 너무 떨어져서 팔 수도 없었습니다. 팔면 손해만 3억이 넘기 때문이었죠. 집값이 오를 거라던 부동산과 유튜브만 믿고 무리해서 투자했던 게 실수였습니다. 부인과는 집 사지 말자고 했잖아. 이제 우리 어떡해?
하면서 매일 큰 소리로 싸웠죠. 박태영 씨는 지금도 열심히 빚을 갚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스트레스로 고혈압까지 생겼죠. 부동산이 하락하면 가족들끼리 사이가 나빠지기 마련입니다. 가정의 미래가 걸릴 정도로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면 더 안타깝습니다. 그럼 송도 부동산 바닥은 어디일까요? 2025년 들어 송도 아파트 시장은 더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대표 단지 전용 84타입이 12억 4천만 원에서 9억 4천만 원으로 3억 하락했어요. 송도 외곽 아파트들은 고점 대비 30% 이상씩 빠진 거래가 나타나고 있죠. 게다가 거래량도 저조하기 때문에 당분간 부진이 이어질 거예요. 거래량은 2025년 초 기준 2024년에 비해서 조금 늘었지만 6월 규제가 시작되면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아파트가 62%, 분양권 21%, 오피스텔 17%로 매우 저조해요. 상업용 부동산은 임대료가 하락세지만 수요가 더 크게 줄어들며 침체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상업시설과 생숙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미분양 매물이 넘쳐나는 가운데 기존에 분양받았던 투자자들까지 매물을 던지면서 공급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할인 분양과 분양 혜택에도 손님이 아예 없죠. 분양받은 개별 소유자들은 공실 때문에 이자 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나마 아파트는 상황이 좋은 편이지만 그것도 비주거용 부동산과 비교했을 때 얘기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 자체도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인천의 아파트 매물은 2025년 9월 기준 3만 8천 건으로 작년 말 대비 20% 늘었어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공급 과잉 현상이 심했어요. 갭 투자로 산 아파트 때문에 큰 손실 보는 사례도 많아요. 전문가들은 2026년까지 하락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와 인천의 공급 과잉 때문이죠. 그래도 희망은 있어요. 송도국제학교, 업무단지, 백화점 같은 인프라가 탄탄하니까요. 장기적으로 반등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가 투자는 더더욱요. 부동산 투자 겉으론 화려해 보여도 속은 텅 빈 경우가 많아요. 상가 투자로 망하고 가게 접고 퇴직금 날린 사례 주변에 널렸어요. 부동산은 주식처럼 자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죠. 송도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꼭 현장에 와서 확인하세요. 공실률, 임대료, 거래량 다 체크하셔야 해요. 부동산은 한 번 선택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더 신중해야 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이와 비슷한 부동산 고민이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전체가 통매각으로 나왔습니다. 400세대가 넘는 대단지가 통째로 나온 사건. 오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주시 애월읍 하기리에 위치한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제주입니다. 이 단지는 2024년 12월 준공된 지상 8층 총 425가구 규모의 신축 아파트인데요. 놀랍게도 425가구 중 424가구가 통째로 공매로 넘어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2025년 9월 8일부터 신한자산신탁주관으로 공매가 시작됐는데 전체 감정평가액은 약 3,336억 5,400만 원, 최저 입찰가는 이보다 20% 높은 4,006억부터 시작됐습니다. 감정가보다 입찰가를 높게 잡은 이유는 간단해요. 감정가대로 공매를 진행하면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가격보다 한참 싸게 나와도 낙찰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절반 가격까지 떨어져도 매수자를 찾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니 오늘 날짜 기준으로 5회 유찰된 상태입니다. 최근 제주도의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것하고도 연관이 있는데요. 김철수 씨는 40대 중반의 서울 IT 회사 직원입니다. 2021년 부동산 시장이 불타오르던 시기였죠. 제주도는 팬데믹 이후 이주붐과 관광 활성화로 아파트 가격이 치솟았어요. 김철수 씨는 제주가 서울 다음으로 뜰 거라는 기대에 부풀어 제주도의 신축 아파트를 7억에 매입했습니다. 대출 4억을 끌었었고 실투자금은 3억이었죠. 당시 주변 중개업자는 제주 아파트는 계속 오를 겁니다. 지금 안 사면 기회 놓쳐요 라며 부추겼어요. 철수 씨는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을 기대하며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상황이 급변했어요. 금리가 연 4%에서 6%대로 치솟으면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졌고 제주도는 인구 유출과 관광객 감소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어요. 철수 씨의 아파트 시세는 5억 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임대 놓으려고 했는데 임차인이 안 구해져요. 매달 이자 내느라 허리가 휘어요. 팔려고 내놨지만 2억 넘게 손해볼 판이에요. 철수 씨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하네요. 실제로 제주도의 미분양 물량은 2025년 2월 기준 2,614가구였고 8월에는 2,534가구로 소폭 줄었지만 준공후 미분양은 여전히 1,000가구를 넘어요. 철수 씨처럼 상승장에 과감히 뛰어들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제주 애월 지역의 문제점은 뭘까요? 첫째, 과도한 공급이에요. 2020년, 2021년 제주 부동산 붐을 타고 건설사들이 앞다퉈 아파트를 지었지만 수요가 따라오지 못했어요. 둘째, 높은 분양가입니다. 애월은 제주 시내와 달리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데도 분양가가 서울 외곽 수준이었죠. 셋째, 외지인 의존도가 높아요. 제주 부동산은 외지인 투자와 관광객 수요에 크게 의존했는데 팬데믹 이후 관광 패턴이 바뀌면서 수요가 급감했어요. 이런 구조적 문제가 겹치면서 김철수 씨 같은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떠안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제주 신축 아파트의 전세가와 비교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제주 신축 아파트의 35평 기준 전세가는 4억 초반에서 4억 중반 정도예요.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제주는 전세를 3억 후반 정도 받을 수 있을 텐데 제주도의 전세가율이 약 60%라고 가정하면 매매 시세는 6억 5천만 원 수준이 됩니다. 그런데 공매로 나온 가구당 평균 가격은 무려 9억이 넘습니다. 분양 당시 전용 84타입은 8억 9천만 원, 122타입은 13억 4천만 원으로 제주 평균 분양가보다 2억 이상 비쌌죠. 이 아파트는 애월읍 하기리에 위치해 5층 이상 고층에서는 멋진 오션뷰를 자랑하지만 제주 시내 생활권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요. 높은 분양가와 수요 감소가 겹치면서 이런 참혹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건 단순히 안 팔려서 미분양됐다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시행사와 건설사는 아파트를 지을 때 자기 자본이 아니라 PF 대출로 공사를 진행하죠. 아파트가 다 팔릴 걸 예상하고 대출을 받아서 짓는데 이렇게 안 팔리면 대출을 못 갚아요. 금융사 입장에서는 부실 채권이 쌓이니 공매나 경매로 넘겨 원금을 회수하려는 거예요. 이 단지 하나에 4천억이 물려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제주 사태의 근본 원인을 짚어볼게요. 건물 자체는 잘 지었어요. 문제는 땅값입니다. 부동산 개발에서 땅만 확보하면 절반은 성공이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이 단지는 땅을 너무 비싸게 샀어요. 땅값이 비싸니 분양가도 올라가고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죠. 제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많아요. 2025년 하반기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2,244호로 전월 대비 1,500호 감소했지만 비수도권은 여전히 5만 호 이상입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은 27,000호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제주는 특히 공급 과잉 문제가 심각해요. 한때 인구가 늘고 관광객이 몰리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2023년부터 인구 유출이 시작되고 외지인 투자도 줄었어요. 그런데도 건설사들은 지으면 팔린다는 기대에 빠져 공급을 늘렸어요. 결과적으로 제주 미분양 비율은 2025년 6월 기준 65.1%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대구, 부산, 울산 같은 지방 대도시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 부산은 2025년 4월 기준 미분양 4,720가구, 준공 후 미분양 1,886가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죠. 이 사태는 단순히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총체적 문제를 보여줍니다. 고금리로 대출 부담이 커지고 경기 침체로 실수요가 줄었으며 소득 대비 높은 집값 때문에 구매력이 떨어졌어요. 게다가 지역별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서울 강남 같은 하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침체를 겪고 있죠. 박민지 씨는 30대 후반의 제주 카페 사장님입니다. 제주도의 부동산이 오르던 시기 앞으로 제주도는 수도권만큼 오를 거야 이런 기대로 분양권을 샀어요. 31평 한 채를 7억 4천만 원에 계약했고 중도금 대출을 승계받았습니다. 당시 부동산에서는 입주 시점에 프리미엄 붙여 팔면 시세 차익 2억은 기본이라고 장담했죠. 민지 씨는 카페 매출로 이자를 갚으며 입주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준공 후 상황은 최악이었어요.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매수세가 끊겼고 분양권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민지 씨의 아파트 시세는 5억 후반대로 폭락했어요. 전세 시세도 원하는 가격보다 많이 싸게 나왔습니다. 프리미엄은커녕 손해가 얼만지 모르겠어요. 민지 씨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실제로 2023년 이후 제주 미분양은 꾸준히 증가했고 신축 아파트들의 매매와 전세 시세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높은 분양가와 수요 급감이 주 원인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앞서 살펴봤던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가 위치한 애월 지역의 추가 문제점을 짚어보면 인프라 부족이 큽니다. 애월은 관광지로 유명하지만 상주 인구가 적고 학교, 병원, 대형마트 같은 생활 기반 시설이 부족해요. 게다가 관광 수요 감소로 임대 시장도 위축됐죠.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줄면서 임대 수익을 기대했던 투자자들은 큰 타격을 받았어요. 높은 금리도 한몫했어요. 평균 담보대출 이자율은 2~3%대에서 4~5%대로 치솟았고 월 이자 부담이 크게 늘었죠. 서울, 강남, 판교 같은 하프를 제외하면 대전, 대구, 부산의 미분양이 심각해요. 2025년 4월 기준 대구는 미분양 8,800가구, 울산은 준공후 미분양 1,000가구 이상을 기록했어요. 정부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노력 중이지만 건설업계는 더 강력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죠. 예를 들면 대출 규제 완화나 분양가 상한제 완화와 같은 걸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경제 활성화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2020년, 2021년처럼 아무데나 지어도 팔리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고급 주거나 하이엔드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을 적정선으로 유지하는 게 방법일 수 있어요. 이영희 씨는 50대 초반 주부로 2021년 부산 해운대 신축 아파트에 투자했어요. 상승장이던 시기에 지방 대도시면 안전할 거라는 생각으로 퇴직금과 모았던 돈 전부를 털어 아파트를 샀습니다. 대출도 풀로 끼고요. 부동산에서는 해운대는 부산의 강남이라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했죠. 영희 씨는 부동산 투자로 노후를 준비하려 했어요. 하지만 2023년부터 부산 부동산 시장이 급락했어요. 금리 인상과 공급 과잉으로 해운대 아파트 시세가 매수한 가격 대비 3억이나 떨어졌습니다. 매달 이자는 나가는데 집값이 떨어지니까 너무 힘드네요. 생활비도 빠듯하고 이 가격엔 팔 수도 없어요. 가족들 원망만 사는 신세가 됐어요. 영희 씨의 후회는 깊었습니다. 부산은 2025년 미분양 4,720가구, 준공후 미분양 1,886가구로 공급 과잉과 수요 감소가 겹쳤어요. 부산의 문제점은 과도한 아파트 공급과 관광 의존도예요. 팬데믹 이후 부산을 찾는 관광객이 줄면서 임대 수요가 급감했고 고급 아파트의 높은 분양가는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이었죠. 광역시 중에서도 대장이라고 불리는 부산도 이런 상황인데 다른 소도시들은 어떨까요? 지금 부동산 시장은 옥석 가리기의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특히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외곽 부동산에 잘못 투자했다간 큰 코 다칠 수 있어요. 미국과 중국도 부동산 경색이 심화되고 실물 자산의 위기설까지 언급되고 있죠. 우리나라도 거품이 언제 꺼질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최근 만난 사업가분이 강남의 꼬마 빌딩을 보고 계신다고 해서 신논현역과 원주역 사이 건물들을 같이 살펴봤어요. 근데 그 주변은 교통이 좋은 곳인데도 공실이 수두룩합니다. 리모델링한 건물도 수개월째 비어 있어요. 하지만 가격은 어마어마합니다. 공실인데 왜 이렇게 비싸냐고 하시길래 다 땅값이에요. 가치 있다고 믿으니까요. 라고 했죠. 지금 부동산 시장이 딱 이런 상황입니다. 수익은 마이너스인데 가격은 안 내려요. 마지막으로 부동산 투자에서 실패를 피하려면 몇 가지를 기억해야 해요. 첫째, 철저한 시장 조사가 필수예요. 공급 물량, 지역 인프라, 수요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세요. 둘째, 무리한 대출은 금물이에요. 금리 상승을 감당할 수 있는지 계산해보세요. 셋째, 상승할 거라는 막연한 기대는 위험해요. 2020년, 2021년 같은 호황은 다시 오기 어렵습니다. 앞서 살펴본 투자자들의 사례처럼 상승장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갔다가 큰 손실을 본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영상을 통해 부동산 투자 실패 안 하는 방법을 계속 공유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이와 비슷한 부동산 고민이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언뜻 보면 나에겐 해당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음 소개할 규제들로 인해 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설명할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1주택자 수도권 전세대출 상한이 2억으로 고정됐다는 것입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 중 이사를 고민하신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죠. 또 규제지역 LTV 40% 강화입니다. 규제지역일수록 대출 한도가 적으니 계약 전 반드시 한도를 검토하세요. 그리고 매매 임대사업자 주담대 0%입니다. 만약 꼬마 빌딩을 매수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주택 비율 체크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무주택자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6월과 9월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또 다른 규제 정책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시행된 정책들이 초강력 규제였음에도 그보다 더 강력한 규제가 나올 거란 예측도 있는데요. 현재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여전히 불안정하게 오르내리고 평범한 서민들 사이에서 집 사는 게 꿈이 됐어 라는 한탄이 쏟아지고 있어요.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그 공급이 현실화되기 전에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먼저 위기에 몰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복잡한 규제 속에서 가장 피해를 입을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지금 당장 체크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또 제가 직접 목격하거나 들은 실제 사례를 자세히 공유할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면 여러분의 부동산 계획이 달라질지도 몰라요. 먼저 정부 대책의 배경부터 짚어보죠. 올해 초부터 서울 집값이 10% 넘게 치솟았어요. 특히 한강변 지역에서 신고가 거래가 쏟아지며 정부가 더 이상 가만두지 못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은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표현했어요. 매년 27만 호 착공, 총 135만 호 공급을 목표로 한다고 했죠. 공공택지 개발과 재건축 규제 완화로 일기 신도시를 부활시키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급 정책을 보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이 늘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안정될 테니까요. 하지만 진짜 핵심은 금융 규제입니다. 정부가 투기 수요 억제를 명분으로 대출 기준을 역대급으로 강화했어요. 가계부채가 1,900조 원을 돌파했고 전세 대출만 200조 원에 달했거든요. 이게 부동산 과열의 주범이라고 판단한 거죠. 이번 대책으로 LTV와 DSR을 더 세게 조였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변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1주택 보유자의 전세 대출 한도 축소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전세를 구하려는 1주택자는 대출 가능 금액이 2억 원으로 일괄 제한됐어요. 여기서 첫 번째 사례를 공유할게요. 제 구독자분이 겪은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이준호 씨. 40대 초반 직장인입니다. 준호 씨는 얼마 전 경기도에 아파트 한 채를 매수했어요. 급매물이 나와서 기회라고 생각했죠. 매수한 집은 전세를 주고 본인과 가족들은 다른 집에서 전세로 살 계획이었어요. 아이의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학군 좋은 곳으로 이사하려 했죠. 전세 보증금 5억 원대 아파트를 물색하며 아파트를 매수하고 남은 자본에 추가로 3억 정도를 빌려서 계약하려고 했죠. 이사 비용과 부대 비용까지 계산해보니 충분할 거라는 결론이 나왔고 계약금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9월 7일 대책 발표 후 은행에 문의하니 한도는 최대 2억입니다. 나머지 1억은 자부담하세요 라는 답이 돌아왔어요. 준호 씨는 급히 주식을 팔아서 1억을 모으려 했지만 손실 금액이 1,500만 원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보단 주식을 정리하는 게 손해가 덜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주식을 정리했습니다. 준호 씨는 제게 왜 우리 같은 실수요자가 피해를 봐야 하나요? 부동산 투기하는 것도 아닌데 이사조차 어렵게 하네요 라고 하소연했어요. 이처럼 전세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이사 계획이 있는 1주택자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9월 8일 이전 계약이라면 연장 시 기존 한도를 유지할 수 있지만 증액이나 신규 이사면 2억 원 제한이 적용돼요. 과거보다 많이 줄어든 거예요. 이전엔 보증 종류나 은행에 따라 3억까지도 가능했죠.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전세 보증금 4억짜리 집을 계약할 때 대출 3억에 나머지 1억을 현금으로 메웠다면 이제는 대출 2억에 현금 2억이 필요해요. 1억 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거죠. 이게 왜 큰일이냐면 정부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1주택자 중 전세 대출 이용자의 30%가 2억을 초과해 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균을 내보면 이번 규제로 각각 6,500만 원 정도씩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녀 교육이나 직장 이동으로 이사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죠. 예를 들어 서울의 아파트를 가진 1주택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려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전세 보증금 4억 집을 계약했다면 이제 대출 2억에 현금 2억이 필요해요. 과거엔 대출을 3억까지 받고 현금은 1억이면 됐지만 이제 현금을 2억이나 마련해야 하니 가계 재정이 흔들릴 수 있죠. 이 규제의 핵심은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방식인 갭 투자를 차단하려는 거예요. 정부는 1주택자들이 자기 집을 세놓고 다른 집에 전세로 거주하면서 상급지로 갈아타는 것을 문제로 봅니다. 자료에 따르면 전세 대출이 2025년 200조 원에 달하며 전세 가격 20% 상승, 매매 가격 15% 상승을 부추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빚으로 부동산 사는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한 거죠. 이해하셨죠? 이제 두 번째 주요 변화로 넘어가겠습니다. 규제 지역 LTV가 50%에서 40%로 낮아졌어요. 집값 대비 빌릴 수 있는 비율이 10%포인트 줄어든 거예요. 예를 들어 규제 지역의 12억 아파트를 사려면 과거엔 6억 대출에 6억 현금으로 가능했지만
이제 4억 8천만 원 대출에 7억 2천만 원 현금이 필요해요. 1억 2천만 원이 더 들어가는 거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도 예외 없어요. 생애 최초는 LTV가 80%에서 70%로 줄었고 6개월 내 입주 의무가 붙었어요. 왜냐하면 똘똘한 한 채 쏠림으로 고가 주택 가격이 과열됐기 때문이에요. 정부는 이걸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려 해요. 더 강력한 건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매매사업자와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완전히 금지됐어요. LTV 0%입니다. 기존 사업자도 9월 8일부터 적용됐어요. 이는 개인 대출을 피하려 사업자 명의로 돈을 빌리던 우회 대출을 막은 조치예요. 상가하고 주택이 섞인 건물도 주택 비중 50% 초과면 담보대출 제한을 받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김미경 씨는 50대 중반 임대사업자입니다. 미경 씨는 상반기에 경기 성남 분당에 상가주택을 추가로 매입해 사업을 키우려 했어요. 대출 한도 조회까지 마쳤고 보유한 현금으로 매입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중개인과 협의까지 마쳤죠. 그런데 9월 7일 대책이 시행됐고 사업자 주담대 0% 소식을 듣고 충격받았어요. 은행에서 사업자도 대출 안 됩니다. 라고 했고 미경 씨는 거래를 포기해야 할 판입니다. 미경 씨는 임대업이 노후 대비였는데 이제는 다 막아서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정부가 사업자를 투기꾼 취급하네요. 라며 속상해했어요. 이처럼 사업 확대를 꿈꾸는 임대업자들이 위태롭습니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앞으로 주목할 또 다른 점은 투기 과열지구 재지정 움직임이에요. 서울 마포구, 성동구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이 더 엄격히 적용돼요. 게다가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줄었어요. 보증 심사도 강화돼 소유권 이전 조건 대출은 금지됐습니다. 이건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무주택자에게도 큰 타격이에요. 물론 이미 주택이 있는 사람이 더 심한 규제를 받습니다. 추가로 주택을 사려면 LTV 0%이고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매각 안 하면 대출이 회수돼요. 정부는 담보대출은 물론 전세대출도 상승을 부추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DSR을 전세대출과 정책대출까지 확대할 계획이에요. 소득 대비 상환 능력을 따지는데 대출액이 최대 3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퇴직자나 주부처럼 소득 증빙이 어려운 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거예요. 박성준 씨는 30대 후반 IT 업계 종사자예요. 성준 씨는 서울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로또 당첨이라고 좋아하면서 입주 시점에 전세를 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최근 정부의 규제로 전세를 주면서 새 아파트를 소유하는 방법이 차단됐습니다. 곧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전세 대출까지 막히면서 임차인이 안 구해지고 있습니다. 성준 씨는 당연히 전세를 줄 생각으로 분양받은 건데 저 이제 어떡하죠? 라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선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 했지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서 계약이 파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최근 신축 분양 아파트에서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왜 이렇게 돈줄을 죄는 걸까요? 바로 가계부채 폭증 때문이에요. 2025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이 수백조 원으로 매우 심각합니다. 정부는 이게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부터 시행한 거죠. 게다가 하반기 추가 정책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주담대 한도를 6억에서 4억으로 낮출 가능성이 있고 15억 초과 주택 대출 금지도 말이 나오고 있어요. 게다가 소득에 대한 한도도 조정하면 연소득 1억인 사람 기준 한도는 기존 대비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를 내세우지만 점점 내 집 마련 문턱이 높아질 거예요. 공급 확대는 좋지만 완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니 그 사이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어요.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먼저 1주택자 수도권 전세대출 상한이 2억으로 고정됐다는 것입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 중 이사를 고민하신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죠. 또 규제지역 LTV 40% 강화입니다. 규제지역일수록 대출 한도가 적으니 계약 전 반드시 한도를 검토하세요. 그리고 매매 임대사업자 주담대 0%입니다. 만약 상가주택 매수 계획이 있으시다면 주택 비율 체크는 필수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모르면 더 위험해요. 미리 대비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앞으로도 영상을 통해 부동산 투자 실패 안 하는 방법을 계속 공유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강변 최고 입지에 위치한 아파트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서울의 노른자 땅 용산구 이촌동에 자리한 중산 시범 아파트예요. 한강 바로 앞 여의도 중심부의 건너편으로 최상급지로 소문난 프리미엄 입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어진 지 56년이 넘었어요. 재건축 이야기가 20년 넘게 돌았지만 아직도 낡은 모습으로 덩그러니 놓여 있어요. 이제 된다고 하는데 대체 언제 개발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기막힌 사연이 있는 이 아파트를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재개발, 재건축 투자의 위험성을 확실하게 느끼실 거예요. 제 지인분 중에도 예전에 용산 쪽 재개발 사업에 혹해서 투자했다가 거의 10년째 발이 묶인 분이 계세요. 그분의 후회스러운 말들이 아직도 생생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은 같은 실수 안 하시길 바랍니다. 한강이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강변북로를 달리다 보면 낡은 아파트 단지가 보입니다. 강 건너엔 여의도 IFC, 더현대 같은 화려한 빌딩들이 빛나는데 중산 시범 아파트만이 세월의 흔적을 가득 안은 채 낡은 모습 그대로 서 있습니다. 총 228세대 6개 동으로 된 이곳은 1970년에 지어졌어요. 올해로 56년 차. 이미 1996년에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아 붕괴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외벽은 페인트가 벗겨져 너무 낡아 보이고 비가 오면 물이 새서 시멘트로 덕지덕지 바른 흔적이 곳곳에 가득해요. 상태가 이렇게 심각한데 왜 빨리 재건축이 안 될까요? 그 핵심은 토지 임대부예요. 쉽게 말해서 이 아파트의 토지는 서울시가 갖고 있고 서울시 소유 땅 위에 세워진 건물만 분양한 주택이죠. 소유자들은 건물만 소유하고 땅은 빌려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1970년대 건설 비리와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 때문에 지금까지 재건축이 안 되고 있던 겁니다. 중산 시범 아파트와 같이 건물 주인과 토지 주인이 다른 경우 재건축을 하려면 주민들이 토지를 매입해야 재건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집은 내 거지만 땅은 빌린 거라니 얼마나 답답할까요? 하지만 최근 희망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현재 소유주의 90% 이상이 서울시 소유의 토지 매입을 위한 계약 보증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드디어 재건축 스타트 라인에 섰어요. 매매 대금은 10년 분할 납부 가능하다고 합니다. 토지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본격 사업에 돌입할 수 있죠. 이 소식이 나오면서 주변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어요. 용산국제업무지구 착공과 더불어 중산 시범 아파트의 가치가 폭등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조합 설립, 안전진단, 사업계획 승인. 산 넘어 산이에요. 요즘 안전규제 강화와 분담금 폭탄으로 재건축 지연 사례가 쏟아지고 있죠. 이 아파트도 예외가 아니에요. 게다가 여긴 토지 매입 절차도 추가로 들어가니 더 복잡합니다. 주민들은 매일 불안에 떨고 있어요. 만약 여기 투자했다면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 같아요. 최근 뉴스를 보니 토지 임대부 아파트의 경우 매입 후에도 조합 갈등으로 다른 사업지보다 몇 년 정도 더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곳도 그럴까봐 걱정돼요. 이제 여기서 한 투자자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수 씨는 40대 중반 대기업 회사 직원이에요. 2017년 부동산 상승장이 오기 전이었어요. 용산 한강변 재건축되면 로또라는 소문에 홀려서 15평형을 4억 6천만 원에 샀어요. 당시 전세 1억 2천만 원을 끼고 갭으로 투자했어요. 가족들에게 재건축만 되면 2배는 오르는 거야 라고 큰소리쳤죠. 몇 년 들고 있으면 재건축이 진행되고 그땐 가격이 오를 테니 팔고 다른 지역으로 갈아탈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은 계속 지연됐어요. 토지 문제, 조합 갈등, 게다가 너무 오래된 아파트라 계속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길어지자 매도를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매도하려 내놓아도 토지 매입 문제 때문에 매수자가 없었죠. 상승장일 때 다른 지역은 전세와 매매 시세가 다 오르는데 민수 씨의 집값은 그대로였습니다. 매일 투자를 후회하며 잠 못 이루고 부인과는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더 최악인 건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의 전세 가격이 너무 올라서 추가로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민수 씨는 제게 털어놓았어요. 재건축이 빨리 될 거라고 믿었던 제가 한심하네요. 토지 임대부를 무시한 게 제일 큰 실수예요. 가족들 얼굴 볼 면목이 없었어요. 이 말을 듣는 내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비사업에 투자했던 분들을 보면 비슷한 경험으로 가족과의 관계, 건강까지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성공하면 수익이 엄청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큰 분야입니다. 최근 토지 매입 동의율이 90%를 돌파했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아파트 현장을 방문해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낡아 있습니다. 이 아파트 외관을 자세히 보면 페인트가 벗겨지고 균열이 가득한 벽이 보입니다. 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지 한참, 그런데 아직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건물은 엄청 낡았지만 입지는 정말 최고입니다. 단지 앞으로 한강이 펼쳐지고 정면엔 여의도 빌딩들이 보이는 위치이죠. 불꽃축제 때 여기서 보면 천국일 겁니다. 만약 재건축이 되면 한강변 고층 프리미엄 아파트로 변신할 거예요.
소유주들은 그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지에서 소유주분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재건축 소식에 기대는 되지만 토지 매입 비용만 평당 수천만 원이라 막막하다고 하셨습니다. 10년 분할로 낸다고 해도 5억 넘게 필요해서 현금 많은 사람들 아니면 힘들다고요. 그래도 지금 이대로 두는 것보단 나으니까 일단 동의서는 냈지만 앞으로가 더 불안하다고 하셨어요. 지금까지 20년 넘게 기다렸는데 또 지연될까봐 걱정이에요. 요즘 뉴스를 보니까 재건축 아파트들이 분담금 때문에 소송까지 간다는데 우리도 그럴까봐 밤에 잠이 안 와요. 90% 이상 동의했다고 하지만 나머지가 문제예요. 일부 주민들이 반대해서 끌려가면 또 몇 년이 더 걸릴지. 용산국제업무지구 착공 소식에 기대는 되지만 요즘 오래된 아파트는 규제가 더 엄격하다고 걱정하셨어요. 소유주분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걱정과 불안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음마 아파트처럼 수십 년 기다린 끝에 공공분양 논란이 나오는 사례를 보니 이곳도 비슷할까 싶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 기다림의 무게는 생각보다 더 무겁습니다. 희망의 끈을 억지로 계속 잡고 있는 느낌이죠. 최근 이촌동 전체가 재건축 바람으로 들썩이는데 중산시범은 토지 임대부 때문에 가장 느린 편이에요. 주변의 이촌 1구역은 최고 49층으로 재건축이 확정됐는데 거기서 불과 몇 킬로 떨어진 이곳은 아직 스타트 라인에도 못 섰어요. 이 대비가 투자자들을 더 미치게 하죠. 다음은 더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박영희 씨는 40대 후반 사업가입니다. 그녀는 2020년 부동산 호황에 용산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최상급지가 될 거라며 용산 재개발 빌라 투자를 결심합니다. 당시 용산구의 서계동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모두의 기대를 받고 있었죠. 전용 10평을 5억에 샀어요. 당시 사업이 잘 풀리던 시기라 모았던 돈 전부를 넣었습니다. 재개발만 되면 내 인생 역전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정확히 1년 뒤 호가 시세가 6억까지 올랐고 그녀는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이 자신감이 그녀의 판단력을 흐리게 했습니다. 그녀는 기세를 몰아 계약했던 곳 바로 옆 소형 빌라에 2억을 더 투자했습니다. 전세 끼고 갭 투자로 샀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죠. 그녀는 인생 역전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빌라왕 전세 사기와 부동산 폭락장이 겹치면서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게다가 도시재생 사업은 진척이 없었고 오히려 재생 사업으로 잡혀 있어서 일반 정비 사업도 진행이 불가능했습니다. 순식간에 수억의 손해를 보게 됐고 스트레스로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땅을 치고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었죠. 그녀가 투자한 지역은 5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런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성공하면 로또, 실패하면 영영 빠져나오지 못하는 늪입니다. 서울 정비 사업의 85%가 지연 중입니다. 대부분 사업비 증가로 멈춰 있고 일부는 조합원들 간의 갈등이 원인입니다. 재건축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리모델링에도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집안이야 어떻게든 고쳐서 살면 되지만 복도와 계단, 주차 그리고 상업시설 등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사는 분들은 매일 이런 불편함을 견디고 있습니다. 중산시범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하는 순간 이 집에 들어와서 실제 거주를 해야 합니다. 주변의 용산 정비창 개발 소식에 기대는 되지만 단지를 둘러보면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벽면 페인트는 다 떨어지고 땜빵 흔적이 가득합니다. 또 여기저기 비센 흔적도 보이고 가장 무서운 건 안전등급 D단계를 받아 언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개발되면 너무 좋겠지만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는 게 무섭습니다. 최근 용산국제업무지구 호재 소식에 이촌동 전체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촌 1구역은 49층 775가구로 사업이 진행 중이죠. 중산시범도 이 바람을 같이 타면 좋겠지만 토지임대부 꼬리표 때문에 여전히 더딘 상황입니다. 정비사업을 얘기하다 보면 용산의 또 다른 이슈인 한강맨션 아파트 사례도 빼놓을 수 없죠. 2003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했는데 상가 문제로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물론 현재는 상가 측과 갈등을 마무리 짓고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시동을 걸고 있지만 역시 공사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성동구 성수동 재개발도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역시 빠른 진행이 어렵습니다. 특히 1지구의 재개발은 2조 원에 달하는 최대 정비사업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진행 속도가 더딘 상황입니다. 연내 시공사 선정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들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중산시범 아파트. 토지 임대부 아파트의 실상 어떠셨나요? 한강변 금싸라기 땅에 위치한 아파트. 토지 임대부의 오명을 벗고 본격적으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이나 마찬가지이지만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이 틀어지게 되면 투자자들이 엄청난 손실을 맞게 됩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성공만 한다면 큰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 요소도 많죠. 모든 부동산 투자가 그렇지만 정비사업은 특히 더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2020년 이후 평택은 경기 남부를 대표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고덕 신도시와 지제역 인근의 아파트들이 급등하기 시작했고 일부 아파트는 분양가의 3배 넘게 오르며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과 상업시설, 지식산업센터까지 모든 유형의 부동산이 상승했습니다. 당시 주택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심해지면서 주택이 아닌 종목으로 돈이 몰리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생숙, 즉 생활형 숙박시설이 핫했습니다. 에어비앤비를 운영해서 월세보다 높은 수익을 내는 숙박사업이 유행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상승장, 평택의 생활 숙박시설이 분양될 당시 전국에서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총 800실이 넘는 이 대형 생활 숙박시설은 큰 평형을 4억 중반대, 작은 평형을 2억 초반대에 분양했습니다. 부동산 상승장일 때 서울은 물론이고 인천과 강원도, 제주도까지 전국적으로 생활 숙박시설이 핫했는데요. 그 결과 평택에 분양하는 이 생활 숙박시설에도 많은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죠. 그러나 그 기대와 다르게 준공이 완료된 지금 이 대형 건물은 70% 이상 공실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한때 수익률의 끝판왕이었던 생활 숙박시설은 어쩌다 이런 취급을 받게 되었을까요? 생활 숙박시설의 모든 것을 걸었던 한 투자자의 이야기를 통해 그 속을 들여다보겠습니다. 2021년 어느 날 30대 후반의 민수 씨는 평택의 생숙 분양 현장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그는 부동산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얻고자 하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고덕 신도시는 삼성전자의 대규모 반도체 공장 유치로 인해 최고의 투자처라고 불리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지역 전체가 부동산 개발로 완전히 천지개벽했고 아파트, 오피스텔, 그 다음으로 생활 숙박시설도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분양사의 화려한 광고는 민수 씨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지금이 자신의 삶을 바꿀 기회라고 믿었습니다. 분양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지금 사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라며 열정적으로 브리핑했죠. 민수 씨는 분양 상담을 마친 후 44타입 매물을 4억 5천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분양 직후 계약한 타입에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돈을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에서 생활 숙박시설이 좋다는 얘기가 계속 들리자 그는 욕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의 투자 실력에 자신감을 갖게 된 그는 21타입 매물을 2억 2천만 원에 추가로 계약했습니다. 두 채를 돌리면 더 빨리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았죠. 게다가 계약금만 있으면 완공될 때까지 돈이 필요 없다는 게 너무 큰 메리트였습니다. 특히 생활 숙박시설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투자자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피해가며 투자용으로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는 기대감이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분양 현장에서는 이러한 장점과 각종 호재 그리고 삼성전자 직원들의 수요를 강조하는 홍보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민수 씨는 인천과 강원도 그리고 제주도와 부산 등의 여러 성공 사례를 검색하며 희망을 품었습니다. 다른 지역들의 사례를 보면 생활 숙박시설이라 해도 다들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주거용과 숙박용. 이 두 가지의 용도가 문제가 될 수 있었지만 다들 안전하게 생각하고 투자하고 있으니 설마 문제가 되겠냐는 막연한 믿음이 그의 판단을 흐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동산 시장에 예상치 못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당시 정부에서 발표한 새로운 규제가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요.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생활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건축법상 불법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전에 주거용으로 사용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생활 숙박시설은 반드시 숙박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엄청난 금액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규제가 생겼습니다. 이 규제는 평택 고덕 신도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생활 숙박시설 투자자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민수 씨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느꼈습니다.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래 자체가 아예 멈춰버렸고 그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던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매수 의향이 있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취를 감췄고 시장은 급속도로 얼어붙었습니다. 44타입 매물은 이제 3억대에도 거래가 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분양가 4억 5천만 원에서 1억 넘게 손실이 발생한 셈입니다. 21타입 원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익은커녕 마이너스 프리미엄 상태로 전락했습니다. 그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2억에 달한다고 한탄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격에도 아무도 사려 하지 않았죠. 한때 1억 이상의 프리미엄을 자랑하던 매물들이 이제는 짐덩어리가 되어 그를 옥죄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그때 욕심을 부렸을까라는 후회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가치 하락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준공이 완료된 지금 민수 씨는 중도금 대출 이자와 연체 이자로 인해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두 개의 타입에 대한 중도금 대출 이자는 4천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가 보유한 두 개의 매물로 인해 쌓인 빚은 수억에 달합니다. 이 엄청난 금액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그는 이자를 내느라 돈이 바닥났다고 한탄했습니다. 이제는 관리비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만 한 달에 수십만 원이 부과된다는 사실에 그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텅 빈 건물, 쌓여가는 빚, 그리고 희망 없는 미래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악몽 같다고 느꼈습니다. 한때 그의 꿈을 설레게 했던 생활 숙박시설은 이제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민수 씨를 포함한 수분양자들은 시행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분양 당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홍보가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시행사는 생활 숙박시설이라고 명확히 공지했고 확약서도 받았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또 시행사도 정부 정책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법적으로도 수분양자들의 승소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습니다. 확약서에는 분명히 생활 숙박시설이라는 용도가 명시되어 있었고 계약자들은 이를 인지하고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분양 당시의 분위기와 홍보에 비추어 주거용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현재 해당 생숙은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추진 중입니다. 빠르면 올해 말쯤 용도 변경이 완료될 가능성이 있지만 시장의 인식은 이미 망한 현장으로 굳어졌습니다. 금융권에서도 이곳을 위험 자산으로 간주하며 대출을 꺼리고 있습니다. 민수 씨는 용도 변경이 된다 해도 기대했던 만큼 가치가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회의적이었습니다. 이미 이미지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누가 여기 투자하려고 하겠냐며 그는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뉴스에서도 이 현장이 망했다고 언급된 것을 본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한때 친구들 사이에서 부동산 투자로 성공한 사람으로 주목받았습니다. 44타입 계약하고 프리미엄 1억 원이 붙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벼락부자가 된 기분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부러워했고 그는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조차 고통스럽습니다. 그는 부끄러워서 누구에게도 이 상황을 말하지 못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절대 이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는 생각이 잘못이었다고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는 말과 함께 정부와 시행사에 바라는 점을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생활 숙박시설과 오피스텔을 명확히 구분해 계약자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정부 정책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자신 같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고 호소했습니다. 확실한 정책을 세워달라고 그는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가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고 한탄했습니다. 정책이 이렇게 바뀌지만 않았어도 자신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그는 분노와 체념이 뒤섞인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평택 고덕신도시에 위치한 이 생활 숙박시설은 단순한 부동산 실패 사례가 아닙니다. 이는 투자자, 시행사, 금융권, 그리고 정부 정책까지 얽힌 복잡한 사연입니다. 시행사는 건물을 훌륭히 지었고 약 900실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는 평택의 랜드마크로 불릴 뻔했습니다. 분양도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갑작스러운 규제 강화는 모든 것을 뒤바꿨습니다. 민수 씨는 시행사도 답답할 것이라고 자신들도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건물은 잘 지었고 분양도 잘 됐지만 정책 하나 때문에 다 망가졌다고 그는 한탄했습니다. 지금 평택 고덕신도시에는 텅 빈 생활 숙박시설들과 함께 수많은 투자자들의 한숨이 남아 있습니다. 한때 부동산 투자는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여겨졌습니다. 민수 씨도 그 꿈에 매료되었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는 부동산 투자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위험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부동산으로 벼락부자가 될 수 있다는 꿈이 다가 아니라고, 잘못하면 이렇게 가난해질 수도 있다고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다시는 섣부르게 투자하지 않을 것이며 팔 수만 있다면 싸게라도 꼭 팔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평택 고덕신도시 생활 숙박시설의 실패 사례는 부동산 투자 열풍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때 모두가 부자를 꿈꾸며 뛰어들었던 이곳은 이제 실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민수 씨와 같은 투자자들은 정부 정책의 변화, 시장의 변동성, 그리고 잘못된 낙관주의가 어떻게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투자에 뛰어들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여전히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중한 분석과 철저한 준비 없이는 큰 손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민수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남깁니다. 모든 부동산이 부자를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선택은 이전보다 더 가난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는 거의 전 재산이라고 할 만큼 큰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변화 속에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변화에 적응하고 견디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부동산 투자의 위험성과 신중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영상을 통해 부동산 투자 실패 안 하는 방법을 계속 공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얼마 전 서울의 한 아파트가 5억이나 하락 거래됐습니다. 대출 문턱이 높아져서일까요? 거래가 안 되다 보니 가격이 급락하는 사례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들이 제대로 먹힌 것 같습니다. 서울의 상황도 심각한데 경기도 외곽이나 지방 소도시들은 얼마나 더 심각할까요? 현재 미분양이 넘쳐나는 곳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물량이 많이 쏟아졌다는 것과 분양가가 과도하게 높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방의 인구 유출로 지방과 외곽의 수요가 줄고 저성장 시대에 주택 수요 자체가 위축됐죠. 이런 곳들은 앞으로도 계속 시세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서울이나 수도권이 마냥 안전한 건 아닙니다. 서울 사례를 분석해보면 대출 규제가 중위권 아파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매수세가 끊기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특히 분양가가 높았던 곳일수록 하락폭이 더 큽니다. 2025년 10월 현재 이게 대한민국 부동산의 실상입니다. 대출을 6억으로 철저히 묶어버리고 다주택자나 투기꾼들의 추가 구매를 완전히 차단한 정책이 시장 전체를 뒤흔들었죠. 거래는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었고 가격이 급락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민호 씨는 40대 중반의 가장입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매일같이 치솟던 시기, 민호 씨는 그 열기에 휩쓸려 서울의 아파트를 덜컥 매입했어요. 15억짜리 집을 사는데 대출을 8억 받았죠. 월 소득의 상당 부분을 이자 상환에 쏟아붓는 영끌 투자의 전형이었습니다. 매수한 아파트는 거래가 활발한 단지였기 때문에 시세가 금방 오를 거라고 믿었지만 규제 발표 후 담보대출이 막히면서 매매 거래가 한 건도 안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세 규제까지 겹치면서 전세입자를 구하려 해도 쉽지 않습니다. 상승장에서 비슷한 영끌 투자자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꼬마 빌딩을 매수한 사례를 보면 공실률이 급증하면서 임대 수익이 반토막난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용인의 한 투자자는 꼬마 빌딩을 산 지 1년 만에 상권 변화로 임차인이 빠져나가 30% 이상의 손실을 입고 현재까지도 공실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 기사를 보니 영끌 투자 실패로 가족 갈등이 극에 달해 건강이 악화되거나 부부가 헤어지는 경우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해요. 앞으로는 담보대출이 6억으로 딱 고정됐고 1주택자라도 기존 집을 처분하지 않으면 새 대출은 꿈도 못 꾸게 됐습니다. 다주택자라면 말할 것도 없죠. 다들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가계부채를 옥죄기 위한 강력한 조치였고 시장은 순식간에 멈춰버렸습니다. 송파구의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순식간에 급락한 사례도 있는데요. 전용 84타입이 규제 발표 직전인 6월 25일 27억 2천만 원에 거래되며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어요. 발표 이틀 전의 거래였죠. 하지만 불과 10일 만에 같은 평형이 22억으로 떨어졌어요. 직전 대비 5억 원 가까이 무려 20%나 추락한 거예요. 강동구나 송파구 다른 대형 아파트들도 호가가 2, 3억씩 내려앉은 매물이 쏟아지고 있죠. 정부의 규제 정책이 시장에 제대로 먹힌 겁니다. 이번 규제로 충격이 가장 큰 곳은 신축 아파트의 전세 시장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을 아예 금지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입주를 코앞에 둔 새집의 주인들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허덕이고 있어요. 전세 가격이 슬며시 내려앉고 월세로 전환된 매물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반포 메이플자이를 예로 들어볼게요. 전용 84타입 전세가 11억 원에서 17억 원까지 넓게 포진돼 있는데 이제 현금으로 이 보증금을 감당할 임차인을 찾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예요. 총 3,300세대 중 전세 매물이 1,500개 정도 그리고 월세가 1,700개 정도입니다.
규제 발표 이후 500개 이상이 월세로 돌아선 거예요. 매물 설명에 보증금 조정 가능, 장기 임대 환영 이런 문구가 붙어 있지만 솔직히 장기 임대는 지켜지기 어려워 보이죠. 최근 전국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이 52%를 넘었고 서울은 65%까지 치솟았어요. 전세 사기 후유증과 대출 축소가 월세 전환을 부채질한 거예요. 정부 발표 후 서울 아파트의 평균 보증금이 5억 2,700만 원으로 직전 달 9억 7천만 원에서 4억 4천만 원이나 쪼그라들었어요. 대출이 막히니 전세가가 즉시 반응한 거죠. 월세가 그만큼 올랐지만 전세 상승 모멘텀은 이제 꺾인 상태예요. 최근 정부의 규제는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을 두며 전세 대출을 전면 금지시켰는데요. 이로 인해 임차인이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주고 그 돈으로 집주인이 잔금을 치르는 갭 투자 방식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규제가 시작되면서 집주인들은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 신축 분양 아파트 집주인들 대부분이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한 집주인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전세 임차인만 구하면 잔금을 메울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게 안 된다네요.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알아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자만 매달 수백만 원이 나가요. 투자라고 했는데 빚만 쌓이는 기분이에요. 수많은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이영진 씨는 40대 초반 사업가입니다. 2022년 말 서울의 1800세대 규모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전용 84타입 분양가 16억. 이영진 씨는 분양권 투자로 시세 차익을 노리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전세 임차인을 구해서 전세금으로 중도금 대출과 잔금을 메우고 계약금과 일부 돈만 가지고 신축 아파트를 소유할 생각이었죠. 사업을 하면서 분양권 투자로 은퇴 자금을 모을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도 분양권 당첨 소식을 자랑했죠. 하지만 대출 규제가 터지면서 모든 게 무너졌어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이 금지되자 임차인에게 전세 주면서 새 집을 소유하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임차인들 중 현금 부자는 없고 대부분 대출에 의존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들 발길을 돌렸죠. 이영진 씨는 결국 담보대출로 해결해보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한도가 막혀서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모자란 돈은 사금융권에서 10% 이상의 금리로 빌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월세로 돌려도 수익이 안 나요. 오히려 적자예요. 투자라고 했는데 빚더미에 앉았네요. 이 아파트를 팔아야 할지 버텨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현정 씨의 사례처럼 규제 직격탄을 맞은 갭 투자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거래 현장도 완전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9월 중순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가 454건으로 6월 중순 2,964건에 비해 84%나 감소했어요. 경기도도 1,025건으로 6월 5,122건의 반도 안 돼요. 대출 없이는 비싼 집을 사기 어렵다는 게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예요. 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선 이러다간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한탄이 터져나오고 있어요. 제 지인 중개사분은 거래가 없으니 사무실 월세 내기도 벅차요. 집값 오를 때도 내릴 때도 고통은 똑같아요 라고 푸념하시더라고요. 이 모든 게 우리나라 가계대출 의존도의 심각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지난 몇 년간 집값 상승은 빚으로 떠받쳐왔던 거였어요. 이수진 씨는 40대 후반의 약사예요. 부동산 시장이 다시 오를 거라는 기대감에 경기 하남의 아파트를 노렸어요. 전세 끼고 갭투자로 매수했죠. 매매가 12억에 전세는 7억, 현금 5억을 들였죠. 전세가 오르면 레버리지로 대박날 거라는 주변의 조언에 홀려서 계약했어요. 하지만 규제 후 수요자들은 사라지고 전세 시세도 떨어졌어요. 만기 시점에 역전세로 보증금을 얼마나 돌려줘야 할까 걱정입니다. 이수진 씨처럼 상승 기대감에 갭투자로 뛰어든 사람들이 많았는데 거래가 안 돼서 현금화조차 못하고 빚만 쌓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빌라에서 그런 경우가 더 많이 보이는데요. 한 사례에서는 갭투자한 빌라가 규제 후 가치가 40% 하락해 은행 경매로 넘어가고 투자자가 범법자로 몰린 적도 있어요. 이수진 씨는 정부 규제 타이밍에 모든 게 무너졌고 요즘은 잠도 잘 못 자요 라고 털어놓더라고요. 하지만 시장이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일각에서는 반등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기 때문이에요. 돈이 풀리면 인플레이션이 따라오고 집값도 그 물결에 휩쓸리기 마련이죠. 정부가 금리를 내리기 전에 대출을 미리 옥죄는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서민들은 6억 이상 대출을 꿈도 안 꾸지만 중산층이 영끌로 달려드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늘어난 돈이 주식으로 몰리거나 부동산으로 회귀할 수 있어요. 최근 코스피가 3,200선을 오르내리며 뜨거워진 게 그 증거죠. 주식 열기가 식으면 다시 부동산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정은경 씨는 50대 초반 사업가예요. 지난 상승장 서울 종로의 꼬마 빌딩에 올인했어요.
대출 14억으로 20억짜리 매물을 거머쥐었죠. 사업자 대출로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역 주변이기 때문에 임대 수익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몇 년 보유하시다가 시세 차익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동산 실장의 말에 덜컥 계약해버렸어요. 하지만 이후 1층 임차인이 나가면서 월 수익이 급락했습니다. 건물 가치가 하락하는 게 두려워 월세를 낮추지 못하고 계속 공실로 뒀는데요. 그동안 손해본 돈만 얼만지 모르겠어요. 요즘 임차인 구하는 게 너무 어렵네요. 상업용 부동산 자료를 보니 2025년 공실률 장기화로 투자자 중 30%가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무조건 부동산을 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오를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무리한 빚을 짊어지지 말라는 거죠. 실물 자산을 늘려나가는 건 부를 축적하는 데 기본입니다. 또 내 집 마련은 필요합니다. 다만 데이터와 냉정한 판단으로 가세요. 지금 거래가 주춤하고 전세가 내려앉았지만 유동성이 터지면 집값이 다시 꿈틀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를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과열 속에서 뒤늦게 상업용 부동산이나 소형 빌라에 뛰어든 사람들도 많았어요. 3년째 이자만 갚는 경우가 허다하고 대부분 포기 상태입니다. 그 중에는 3년 전 영끌로 산 빌라가 하락해 파산까지 갔고 가족 전체가 단칸방 생활을 한 분도 있어요. 또 빌라 사기로 3억을 날린 분이 우울증으로 입원하고 자녀가 학교를 그만둔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이런 후유증은 단순한 돈 손실이 아니에요. 심리적 압박으로 매일 불안에 떨고 매도 타이밍을 놓쳐 더 큰 손실을 키우죠. 생활의 질이 뚝 떨어져 가족 관계가 파탄나고 건강 문제까지 겹쳐요. 영끌한 사람들 중 62%가 손해를 봤다는 통계처럼 다들 상승을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빚만 남은 사례가 허다해요. 부동산 투자 실패로 인한 가족 몰락 이야기도 많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상승장의 달콤한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 덫인지 알겠어요. 이제 전세나 대출 레버리지를 풀로 써서 투자하는 시대는 끝나갑니다. 다만 모든 부동산이 하락하진 않을 거예요. 또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겁니다. 2025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은 규제 여파로 거래량이 급격히 줄었지만 대출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지역들은 거래가 지속되면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이나 경기도의 중저가 아파트들은 여전히 거래가 되고 있어요. 반대로 규제 지역의 고가 아파트는 일부 최고가 거래 말고는 거의 거래가 멈춰있는 상태죠. 2025년 하반기엔 금리 인하 기대가 있지만 각종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거래는 더 줄어들 거예요. 또 세금 강화로 부동산 보유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 가격 조정이 올 수도 있어요.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오프라인 위기로 더 큰 충격이 예상돼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부동산은 여전히 매력적인 자산이에요. 무주택자에겐 저가 매수 기회가 올 수도 있죠. 항상 위기 속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규제 이후 분위기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모르면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미리 대비하실 수 있도록 늘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